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주에는 시조, 겨울을 노래한 시조 감상하기로 했었는데 먼저 에, 그 지난번에 이제 한번 검토한 작품들을 제 의견까지 반영해서 더 다듬었는데 얼핏 보니까 하여튼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봅시다. 자, 새로 고친 설경 한번 낭송해 주세요. 설경, 해연, 목까지 차오른 가막덤불, 햇살 한 짐에 여분도 없어 하라 한다. 핏대를 세우던 계절, 열 곳이 몽롱한 눈동자들. 자연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든다. 어른보다 포근하게 낮은 목소리로 촘촘하게 사이사이에 서성이며 각자의 자리로 떼어놓는다. 광야의 시선은 아득한 봄바람을 그리워하여 다시 만날 너의 발자국 기억하라나 눈이 쌓이고 있다. 나뭇가지마다 겨드랑이를 들썩이게 하는 눈은 계절 사이 쉼표이다. 에, 우선 낭송 문제인데요. 그 낭송이 조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아, 네. 시는 이제 산문보다 행간 사이에 의미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산문보다는 천천히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문제로서 좀 그 지적할 것도 한두 군데 있는데요. 우선 한번 조금 아까보다 천천히 그리고 열꽃이 이런 것도 열꽃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열꽃이 이렇게 해서 음절 하나하나를 그 좀 아나운서처럼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운서 말을 듣지만은 그냥 얼핏 들으니까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나 보다 하지만은 아나운서들 특히 배우들 발음하는 거 보면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발음도 좋다고는 하는데 이른바 딕션 저거는 좀 조금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아주 그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목까지 차오른 가막덤불 보통 이렇게 말을 해서 괜찮아요. 근데 시에서는 목자도 정확하게 목까지 하고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한국말이니까 잘 듣지만 예를 들면 한국말을 반쯤밖에 모르는 외국인이 듣는다 하면은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영어 같으면 이제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듣잖아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인데 제가 영어를 어설프게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 호주에서 온 스님이 있었어요. 호주인인데 이제 남방에 출가한 스님인데 세속 계실 때 배우였대요. 그 인물도 잘생겼는데 호주 영어는 영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정직하거든요. 영국 영어는. 그러니까 and 같으면 and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영국식 발음은 그 우리가 듣기에는 더 잘 들려요. 그런데다가 배우였단 말이에요. 그런지 또 말도 간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영어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뭐 두 배로 잘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말 안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나운서 말이 왜 잘 들리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목까지 차오른 할 때 이제 이 목까지 할 때요. 이 입 안에서 소리를 낼 때 저는 이제 노래에도 관심이 많고 요즘 가끔 그 트로트 경연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볼 때 이제 또 노래하는 분에게 또 제가 노래 지도도 좀 받아본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 말에 따르면은 노래가 3단계로 한다네요. 먼저 머릿속에서 먼저 해야 된대요.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 일고 요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낸다. 이걸 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배에서 나와갖고 목으로 나오는데 일단 배 안에서 기운이 나와야 되니까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배를 부르게 숨을 많이 들이셔야 되거든요. 배가 이게 소리를 내는 악기 몸통이에요.
그래서 송창식 가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살을 찌워요. 살을 쪄야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살이 이제 안 찐 분도 잘 부르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배에다 바람을 잔뜩 넣어야 요 바람 갖고 이제 노래할 거거든요. 근데 발음을 할 때도 이 바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든든해야만 이게 소리가 좋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아래에 기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에 있는 그 숨을 다음 숨 쉴 때까지 조금씩 아끼면서 쫙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소리가 커지는 소리가 있고 단단한 소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푸른 강물 위에서 이렇게 할 때 푸자 같은 거 소리를 뱉는 소리잖아요. 푸 할 때 손바닥을 여기다 대고 푸 해갖고 손바닥에 바람이 닿으면 잘못 노래한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푸 하는데 왜 바람이 안 나올 수도 있니? 안 나올 수 있어요. 푸, 뭐, 이 소리를 약간 땡기듯이 하면서 푸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소리하고 푸 소리가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어느 소리가 잘 들리겠어요? 당연히 푸가 잘 들리죠. 푸. 그래서 푸른 강물 위에다 해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수에게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경연에 나온 가수가 이걸 제대로 하는 가수가 의외로 드물어요. 이렇게 푸 하듯이 이렇게는 안 해도 반쯤 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푸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그래. 가수인데도 몰라. 심지어는 아나운서도 이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 지도를 받고 가만히 내가 봤거든. 근데 인류 가수는 확실히 그렇게 노래합니다. 인류 가수 노래가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아마추어라도 경연을 한단 말이에요. 두 가수가 불렀는데 어디를 잘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1번이 2번보다 2% 낫긴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중 하나가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래라고 치고 가막덤불교까지 했는데 다른 건 다 들렸는데 없어라 하라. 요 부분에는 반쯤 들린 둥 만둥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송도 들어서 신앙송도 그걸 안다면은 좀 소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목까지 차오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입 안에 이제 입 안에가 세 개가 하나 들어 있어요. 이 입 속이 가수에게는 구강 안에가요. 거의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 하나가 여기 들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안에 근육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수천 개는 몰라도. 그 수천 개의 근육 중에서 어느 근육을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가수가 아니거나 이게 쇳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안 좋거나 어느 소리에 가서 삑사리가 나거나 할 때는 뭐냐면요. 그쪽 근육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밭이 1000평인데 700평밖에 갈지를 않았어. 300평이 안 갈려 있다가 소리가 그쪽으로 날아가니까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강 안에를 다 잘 갈아놔야 되고 잘 개발해 놔야 되고 부드럽게 강하게 해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나라로 치면은 경주에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인천에서 소리가 날 때도 할 때 정확하게 그걸 내면서 강도도 맞추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하고서 머릿속에서 이 구절은 이렇게 저 구절은 저렇게 이렇게 하기로 다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머리로 먼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옛날 좋은 가수들 보면 노래 한 곡 취입하는데 1000번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1000번. 잘하는 가수라고 해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커버라고 해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 뒤에 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곡만큼 부른 가수가 거의 없어요. 100이면 99명은 원곡보다 못 불러요. 왜? 그 사람은 100번밖에 연습 안 했거든. 그리고 이 디테일을 몰라. 왜냐하면 원곡 가수는 작곡가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작곡가가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을 다 설명해 주면서 연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가능하면 이제 목소리도 그럼
저는 뭐 목소리가 안 좋긴 한데 이런 걸 유념하면서 노래도 하고 했더니 목소리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실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퍼지는 소리가 많이 났는데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좋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제 이건 안단 말이에요. 알아서 이걸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돼요. 건강하면 목소리가 맑고 단단한 소리가 나고 전화로 우리가 들어보면 저 양반 어디 아픈가? 목소리만 듣고 알잖아요. 근데 얼굴 보면 모르는데 오히려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이제 집중이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단단하고 맑고 힘있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그 혜연님 목소리는 좋아요. 원자재 자체가 좋아. 원품질이. 이제 요거를 얼마나 잘 쓸 거냐. 전에 이제 시적인 밑에 흘러가고 있는 시상, 시정신, 요게 좋다. 이거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듬어야 하듯이 목소리도 그 좋은 목소리를 어떻게 좀 잘 들리고 분명하면서 감정도 이제 실어가면서 할 거냐. 이거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지만 그 다른 건 오늘은 그만두고 이 한 음절 한 음절 한 단어 말고요. 차오른 이 세 단어, 이 한 단어 말고 차, 오른, 한음절, 한음절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초심자가 또 우리가 낭송가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이치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설경하고서 해연 할 때도 해연 이렇게 하지 말고 해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무슨 절정, 이육사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 특히 이 절정 같은 시는 아주 강력한 시기 때문에 이럴 때 절정, 이렇게 하면 절정 같지가 않아. 뜻에 맞춰서 이게 해야 되거든요. 노래가 그렇다네요. 특히 가요가 그렇다네요. 클래식 가수 창법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은데 가요는 안 그렇대요. 한마는 할 때 하나고, 한 사람 할 때 하나고, 한자가 의미가 다르죠. 한마는 감정이 들어있는 한마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는 이러면 안 돼. 하나가 많은 것처럼 돼. 한마는 이러면. 한마는 이러면 안 돼. 한마는. 다르죠? 네. 이 디테일을 설명하는데 내 아주 귀신같이 하는데 놀래 자빠졌어요. 한도 감으면서 그리고 내뱉은 것이 아니라 한이라는 걸 안으로 삭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는 이렇게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서 한마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말 듣고 말지가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절정은 이번에는 절정이잖아. 절정. 절이라는 게 끊어질 절자요. 정자는 이마정자예요. 꼭대기라는 거예요. 끊어진 꼭대기요. 그러면 글자 한자가 한자에서는 한 단어예요. 절이 한 단어예요. 정도 한 단어예요. 그걸 풀어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끊어진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끊어진 꼭대기 혹은 끊어진 정상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다섯 음절을 요 절정 두 음절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절, 정. 딱 이렇게 끊어줘야 절정이지, 절정. 이래 버리면 안 되고, 이, 육, 사. 이렇게 해줘야지, 알아듣지, 이, 육, 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하고 성과 이름이 다르니까, 이, 육, 사. 이건 괜찮아. 근데 이, 육, 사. 이거는 성의도 없고, 절정 같지도 않아. 분위기도 안 잡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요. 설경이다, 말이죠, 설경. 또 설경, 해연. 목까지 차오른 이렇게 분명하게 발음하자 이거죠. 가막 덤불, 가막 덤불. 이거보다도 가막 덤불. 햇살 한 줌의 여분도 없어 하라 한다. 이렇게 딱딱 일반 대화에서는 햇살 한 줌의 여분도 없어 하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햇살 한 줌의 여분도 없어 하라 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다 이거죠. 근데 요거는 이 시 자체는 그렇게 강한 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혜연님은 좀 강한 그런 시를 쓸 것이니까 특히 핏대 같은 거 나오니까 핏대 세우던 계절
열꽃이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꽃이에요, 분명히. 열꽃이 몽롱한 눈동자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다운도 시켰다가 자연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든다. 좀 숨 좀 쉬어가면서 급할 일 없어요. 어디 갈 일 없잖아요. 그다음에 좀 낮춰서 얼음보다 포근하게. 이게 얼음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차가워야 되는데 포근한 거하고 사실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이게 시죠. 솜털처럼 포근하게가 아니고 오히려 얼음처럼 포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역발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낮은 목소리니까 낮은 목소리로 촘촘하게 사이사이에 서성이며 이런 것도 애자가 없어도 좋아요. 사이사이 서성이며 이 음절 하나가 차이가 나거든요. 낭송을 해봐야 이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촘촘하게 사이사이에 서성이며 요거 하고요. 촘촘하게 사이사이 서성이며 어느 게 나아요? 네, 애가 없는 게 낫네요. 낫죠. 그러니까 네, 그거 낭송해봐야 한다 이 말지. 네, 각자의 자리로 떼어놓는다. 광야의 시선은 이제 조금 또 높낮이로 좀 광야니까 광야의 시선은 아득한 이 두 줄이지만 연속해도 괜찮아요. 광야의 시선은 아득한 봄 바람을 그리워하여 이렇게 딱 다운시킨 다음에 다시 만날 너의 발자국 기억하라나 이 눈이 쌓이고 있다 이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설교이니까 기억하라나 눈이 쌓이고 있다. 나뭇가지마다 겨드랑이를 들썩이게 하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 줄 바꿔도 괜찮을까? 눈은 나뭇가지는 이게 붙이고요. 사이시옷이 있으니까 계절 사이 여기는 의자가 없네. 앞에는 의자가 있었는데 계절 사이 쉼표이다. 계절 사이의 쉼표이다 해도 되는데 계절 사이 쉼표 이건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꼭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서 변화도 줘가면서 음절은 분명하게 하면서 한번 다시 낭송을 해봅시다. 설경, 해연, 목까지 차오른 가막 덤불, 햇살 한 줌의 여분도 없어하라 한다. 핏대를 세우던 계절, 열 꽃이 몽롱한 눈동자들, 자연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든다. 얼음보다 포근하게, 낮은 목소리로 촘촘하게 사이사이 서성이며 각자의 자리로 떼어 놓는다. 광야의 시선은 아득한 봄바람을 그리워하여 다시 만날 너의 발자국 기억하라나 눈이 쌓이고 있다. 나뭇가지마다 겨드랑이를 들썩이게 하는 눈은 계절 사이 쉼표이다. 예,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공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없어 하라 한다도 있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기억하라나 눈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요게 조금 아, 뭔가 문법적으로나 뭔가가 똑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죠? 없어하라 한다는 뭐죠? 햇살 한 줌의 여분도 없어하라 한다. 제가 이거 이제 연상한 거는 설경이라고 했는데 설경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쓴 피로? 거예요. 피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설경이 필요한 이유는 사계절 중에 어, 여름에 이건 이제 가막덤불이라는 건 여름에 서로 이제 엉키고 서로 햇살을 받기 위해서 서로 어, 막 얽히고 설키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 자연 아, 자체 아, 산에. 예.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쓴 거고요. 그래서 여분도 없어 하라 한다는
너무 엉키니까 햇살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생각한 거고, 음, 이제 핏대를 세우던 계절은 이제 여름을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아, 무성하고 서로 아우성 치는 거를 어허, 이제 자연은 자연스럽게 이제 풍경을 만든다는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쓴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이거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 네, 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한 100명 중에 한 명도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에도 말한 것처럼 좀 쉽게, 이게 여름에는 그랬다는 걸 아예 쓰면 어때요? 음, 그래서 설경이라는 거에 제목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름에 예, 이렇게 됐는데, 예. 그것이 설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서로 각자가 이제 빛을 음, 받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어,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자연은 자연스럽게 이제 눈으로 쌓이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쓴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그래서 겨울이 필요한 뭐 설경 뭐 음, 이런 뜻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계절 사이 쉼표도 나오고 그렇게 됐구나. 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상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시상 단계에서 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정리가 반밖에 안 된 그런 의미예요. 그죠? 지금 네, 말하고자 하는 게 네, 정리가 다 됐으면은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게 됐을 것이고요. 첫 구절부터 분명하게 읽는 사람이 알아듣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자신이 시상 정리가 반쯤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길어지면서 설명을 들어야 알게 되는 이런 게 되지 않았나. 그 시상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름에는 이 자연계가 경쟁이 심했었다. 네, 이게 네, 하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막덩불, 햇살 한 줌, 이런 거, 빗대, 네, 네, 열꽃,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석 줄이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먼저 설경부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너는 계절 사이 쉼표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름으로 들어가도 되긴 돼요. 그거는 이제 능숙해지면은 뭐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능숙 이전 단계에서 일단 여름에 하여튼 요 부분, 요 네, 부분, 네, 네, 요 부분, 하여튼 뭔가 여름에 자연물들은 그 뭐 생존 경쟁, 적자 생존하면서 힘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고서 이제 어찌어찌 한 거예요. 어찌어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눈이 내린다 뭐 한다든가 그러나 이 자욱한 흰 눈 속에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갑자기 확 여름에 그랬는데 지금 계절이 싹 바뀌어가지고 내 눈앞에 이 장엄한 설경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단계에서. 그죠? 그 설경 묘사를 하는 거지. 여름엔 그랬는데 장엄한 설경.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장엄한 설경을 먼저 말하고 생각해보니 지난 여름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순서는 바꾸지만 그 시상에 뭐냐면 조각이 있는 거지. 일 조각은 여름 조각. 이번에는 설경 조각이 있는 거예요. 두 조각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두 조각을 이해하거나 바라보거나 해석하거나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거나 발견하거나 말하고 싶거나 하는 시인의 마음 혹은 철학. 그냥 철학 없이 자연은 얼마나 단가하고 감탄만 하고 지나가도 돼요. 그냥 느낌만 해도 되지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이러네 하는 내용을 넣는다 이거죠. 그렇게 세 분절 1, 이제 크게 보면 두 분절이에요. 1, 경치가 1분절, 2, 경치를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 2분절인데 경치가 다시 둘로 나뉘어서 여름 경치, 설경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세 분절이 되고 크게 보면 경치와 그
말하자면 한시에서 늘 쓰듯이 경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시 감상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설경 중에서 교과서에도 실렸고 유명한 그 강설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강설 보면은 천산조비절 만경 인종멸 고주사리봉 독조 한강설이거든요. 천산 천개의 산에는 세조 날비 끊어질 절 새가 날아다니는 게 끊어졌어요. 설경이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설경 경치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다음에 만경 인종멸 만개의 길에는 길경자 길도자도 있지만 길경자도 있어요. 그래서 첩경이다. 지름길을 첩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경 인종멸 사람의 발자취가 멸했어. 새도 날아다니는 게 끊어지고 사람 발자취도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정막강산입니까? 흰눈 내린 풍경을 기가 막히게 묘사했죠. 그런데 천개와 만개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다 천자 만자를 넣어가지고 한문에서 백천만은 백천만이라는 수도 의미하지만 많다. 전부를 의미할 때도 백성 그러잖아요. 백성이 성이 백개라서 백성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합칠 때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이라는 거, 만이라는 거, 천이라는 거 그런 뜻을 쓰는데 어쨌든 새 한 마리 안 나르고 이제 사람도 왔다 갔다 안 하는 그런 정막강산에 눈이 왔다. 이거를 이제 두 줄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이런 이제 경치를 설경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고서 이제 기승전결해서 전이니까 경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고주사리봉 외로울 배주 인간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외로운 배가 딱 한 쪽이 있는데 이 강가 뭐죠? 제목이 강설이니까 강설이 내릴 강자 강설이 아니라 아마 강이라고 하는 물강자 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주사리봉이 그러니까 외로운 배에 사리 도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사과처럼 생겨가지고 쓴 늙은이가 고주사리봉 도롱이 쓴 늙은이가 배에 있는 거예요. 독조 한강설 홀로독 낚시질 할초 홀로 낚시질 한강설 차란 물강 눈설 차가운 강에 눈은 내리고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시인이 느낌은 없어요. 근데 풍경만 딱 묘사를 했는데 앞에는 눈 내리는 풍경인데 거기 이제 사람들을 한 풍경인데 우리는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제 풍경을 묘사를 하는데 풍경이 눈 풍경만이 아니라 여름 풍경을 기억하는 것까지 넣고 그다음에 고주사리봉 독조 한강설 사람 들어가는 자리에 내 느낌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고 이제 나중에 감상할 때도 나오겠지만 전에 그 박재삼 시인의 그대 목소리에 보면은 어, 내 귀가 열렸다면 몇 겁을 감돌아야 들릴까 그대 목소리 기다리던 봄이다마는 저승은 따로 없어라 눈에 덮인 이 강산 이랬단 말이에요. 이 눈에 덮인 이 강산이라는 풍경에다가 그냥 자기 마음을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네. 경치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내 귀가 열렸다면 몇 컵을 어마어마한 까마득한 세월을 지내야만 그대 목소리가 들릴까마는 아이고 저승처럼 눈이 촉히 내렸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이 저승처럼 내렸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시조에서는 짤막한 몇 단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되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어쨌든 이 여름 경치, 겨울 경치 그리고 내기가 열렸다면 몇 겁을 감돌아야 같은 확 이 풍경 속에서 그 자연물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생존이나 아픔이나 예를 들면 그 강한 짐승에게 쫓겼던 어린 사슴이라든가 또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뭘 먹을지 알 수 없는 지금 이 추위 속에서 쌀순 하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토끼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 어떠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떠난 그리운 사람을 생각해서 무슨 일본 영화처럼, 오갱키 데스까 아세요? 오갱키 데스까? 몰라요? 아시죠? 일본의 그 유명한 영화. 나는 그 장면만 알지 나머지는 모르는데, 이제 죽었는데 아마 그 눈 속에서 사랑을 했던지 어떤지 간에 거기 가가지고 이 산 숲에다 대고 오갱키 데스까? 여주인공이 잘 계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헤어졌지만 잊혀졌지만 거기다 대고 잘 계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것처럼 그런 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갈는지는 뭐 그거는 이제 시인의 마음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그 재조정을 해보면 어떨까가 이제 여기까지가 내 의견인데 여기까지 듣고 우리 혜연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그 교수님 말씀대로 임팩트 있게 이거를 딱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 실력이 아직 안 되니까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네, 말한 이제 그 써가지고 온 시점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3등분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 3등분 정리라는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는 이게 재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 재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번 네, 더.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네, 여름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겨울은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눈이 왔는데 음, 거기서 나는 뭘 느꼈거나 뭔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로 나는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뭐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듬어 가면 점점 한 번 할 때마다 한 레벨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네, 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쥐형님도 이 시를 보고서 느낀 걸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 표현에만 이게 집중해서 이게 미처 몰랐는데 이제 그 여름과 겨울과 그리고 봄이 다 나오고 있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제목을 어떤 뭐 계절의 변화가 뭐 들어가는 뭐 그런 쪽으로 물론 설경이 대표 이미지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어, 잘 감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를 써보고 나서 제목도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설경이라는 것보다도 뭐 설경 앞에서라든가 설경을 보며라든가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설경 자체를 노래한 게 아니라 설경 앞에서 내가 떠오른 생각 혹은 설경을 보면서 여름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시무장인데요. 자, 주영님 한번 낭송해 주세요. 시무장 취형 성벽 따라 비탈엔 오랜 달동네 한 집 한 집 단장마다 쓸쓸한 사연 주인은 각오 없는 퇴색한 삼방 절개 서린 앞들에 외우 서보고 석양 속 시무장 곱게 선 노목 위풍에 번지는 붉은 종소리 예. 그런데 이게 외우는 뭔가요? 외우. 그 뭐 외로이를 가지고 이제 조금 어 다섯 자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사전에 보니까 외우란 말도 있길래 그걸로 해서 외우는 그 두려워할 외자에 버두자 쓰면은 이제 친구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네를 내가 어렵게 여기네 할 때 그 외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조금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낭송하실 때요. 이제 심우장의 경우에는 심우장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심우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밀하게 또 들어가면 심우가 한 단어고 장이 한 단어예요. 심우는 소를 찾는다 이런 뜻이고 장은 이제 집이라는 건데 이 심우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을 닦는 걸 심우라고 하니까 심우장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달동네라고 했는데 달동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달동네 하면 똥자가 나거든요. 이게 똥, 달동네, 달동네. 약간 띄우면 동네가 돼요.
달동네 이렇게 돼요. 근데 달동네 이어서 붙여버리면 달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노래할 때는 특히 그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달동네 이렇게 하면 똥자가 음악성을 해쳐요. 일부러 강하게 불러야 될 노래는 일부러 똥자를 넣어야 되겠지만 달하고 살짝 티가 내리면 달동네가 돼요. 그 사이에 이 목을 관찰해 보면 이게 다릅니다. 아까 말한 근육을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집, 이렇게 한 집 할 때는 한을 띄어야 되겠고요. 하나를 의미하니까. 그리고 이제 치로조가 딱딱 아기가 잘 맞아요. 요 외우 서보고만 요건 이제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미풍에 번지는 붉은 종소리는 아주 절창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무장이라는 말이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시무장이 여기 나오면 여기는 시무장 안 나와도 되거나 안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왕 시무장인데 뭐. 근데 시무장이긴 한데 단어는 시무장이 아닌 단어. 이렇게 쓰면은 좋아요.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반복하면 전에도 말한 것처럼 글이 이렇게 함축성이 적고 느슨해지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절개설인 앞들에 외우서 보고 이게 다섯음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뭐 다른 말로 얼마든지 홀로서 보고만 해도 괜찮고요. 뭐, 뭐 쉽게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성벽 따라 비탈엔 오랜 달동네. 비탈엔 성벽 따라 비탈엔. 비탈엔자가 조금 걸리네요. 그다음에 오랜보다는 지금 여기 쓸쓸한 사연이라고 했으니까 오랜보다는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산다 이런 뜻 같은데 에, 그렇다면은 이 성벽이 오래된 성벽일 거 아니에요? 100년 이상 됐겠죠. 예, 성벽이 낡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는 예, 이끼가 끼었거나 예, 여기저기 허물어졌거나 예, 이 성벽을 따라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 뭐 하여튼 뭐 기울었거나 약간 퇴락하거나 뭐 그런 성벽. 예? 예, 비탈이라는 말도 좋지만 비탈도 이제 비탈길 하면 뭐 어렵게 사는 걸 의미할 수가 있으니까 비탈로 가도 돼요. 성벽보다는 비탈로 가도 되고 성벽으로 가려면 약간 걸어가고 있는 성벽.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면 달동네하고 맞을 것 같아요. 요 달동네에다 오랜을 넣지 말고 성벽에다가 오랜을 넣자 이거지. 하여튼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비탈 성벽 다 좋은데 하여튼 그런 약간 낡고 힘듭니다 하고서 성벽과 달동네를 연결해서 이 동네가 약간 오래되고 낡고 힘들고 그러나 또 그 나름대로 오래된 것은 또 저 정도 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집 한 집 담장마다 쓸쓸한 사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담장일 필요는 없고요. 한 집 한 집도 두 번이나 반복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풍경 자체가 이렇게 좀 허름하고 낡은데 아까 경치를 먼저 말한 다음에 그 인간들도 거기 비슷하게 이렇게 좀 뭔가 쓸쓸하다기보다 약간 뭐 너무 그렇다고 막 슬프게까지 가지 말고 너무 막 힘들어 죽겠어요까지는 가지 말고 힘들지만 다른대로 살기는 살고 보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으면 좋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시무장의 주인이 이제 만해 선생인 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가 그렇게 연결이 또 안 돼요. 요거는 동네는 쓸쓸한데 여기도 이제 퇴색이 나왔는데 여기 성벽에 퇴색을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주인은 가고 없는 퇴색한 산봉. 내가 안 가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오히려 이 퇴색에 중점을 두지 말고 절개에다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여기는 지금 노목처럼 말이야. 꼿꼿하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외우서보고 이것이 말고, 나는 여기 끼어 넣지 말고, 만에만 얘기하는 거지. 내는 것만 두고. 시인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지금 작가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여기 이렇게 쓸쓸한 데 가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곳개선, 여기가 곳개선이어야 되지. 시무장, 석양속 시무장이 여기 나올 게 아니라, 주위, 고목이 곧게 서 있는데, 아이고, 이 고목이 곧게 서 있는 그 고듬을 보니 주인의 절개가 생각나네.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여기선 처음에, 조용하게 시작하려나 봐. 그리고 뭐, 보통 사람 얘기하려나 봐. 근데 갑자기, 와, 영호걸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고서 요 두 개를 합치니까 붉은 종소리. 아, 인간이라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힘들게 사는 가운데도 더 분투하는 분도 있고 이런 복잡하면서도 사람살이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가 왜 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왜 진실을 찾아야 되고 왜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왜 종교를 해야 되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 시인에게 붉은 종소리와 같은 감회가 일어나느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재구성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아까 그 회원님처럼 요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요 두 횡에서는 뭘 할 거고 여기서는 뭘 할 거고 뭘 할 거가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 퇴색한 삼벽하고 절개설인 이게 조금 안 맞고요. 곡개선이 절개설인하고 같은 계열인데 요게 따로 떨어져 갖고 곡개선 거하고 붉은 종소리하고는 조금 덜 맞아요. 예, 붉은 종소리는 뭔가 예술적이고 부드럽고 이런데 곡개선은 꼿꼿하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 조금 있다가 고시조를 볼 건데 고시조 지금 곡개선 사람들의 고시조를 제가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여기까지 듣고 우리 취영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비탈이 어감이 그러면 뭐 근데 경사도 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경사. 아니 비탈이를 오감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예.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어 우선 3분절 했을 때요. 이렇게 세 분절이잖아요. 요거는 성벽 주변에 사는 달동네 사람들의 서민적인 삶을 이야기하자. 근데 마침 서민들의 삶은 비탈지기도 하고 성벽이 흘러가는 성벽하고 비슷한 느낌이더라. 그래서 그런 성벽과 비탈을 묘사하고 그런 것이 이 달동네 사람들의 삶과 유사하다. 뭐 이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지. 비탈 자체가 내가 문제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러고 이제 여기 시무장에 도착해 보니 이 양반들과 같이 삶은 살긴 살았는데 이렇게 현실에 힘들어서 높은 이상과 어떤 큰 가치를 추구하는 데까지는 못 미치는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와 이렇게 나라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도 있네. 그래서 내가 꼿꼿한 그 정신 같은 것도 느낀다 해서 이때다가 곡개선 너목 같은 거하고 결합해서 퇴색했다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퇴색은 여기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퇴색한 성벽 같은 건 여기다 쓰고 여기서는 만해 선생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기다가는 이제 만해 주인이라고만 하기보다는 시무장이 만해가 주인이라는 건 알기는 알겠지만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만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주인공이라는 걸 어떤 식이든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예를 들면 님은 같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시를 남기셨으니까 님의 침묵을 남겼으니까 오히려 그 침묵이나 님을 가져와 가지고 절개 높은 님의 침묵을 뭐 퇴색한 삼방에서 보았다는 둥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절개 높던 그 노래들은 저 퇴색한 삼방에서 침묵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님의 침묵이란 단어 님도 들어가고 침묵도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인이 퇴색한 방에서 그걸 보았노라 그러면 그 주인이 만인가 보다 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이거지. 어쨌든 여기는 만해를 만나는 지점이고, 만해를 대비해서 앞에 두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만해라고 하는 거인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요 종합했을 때 세 번째 가서 그 이제 숨 좀 돌리고 보니 그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난다 이거지.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함축하는 것이 불어오는 미풍과 그리고 붉게 총소리가 붉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 가지 감회가 난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렇게 3분절을 해서 음, 역시 정리예요. 이것도 정리. 정리가 요리 들어갈 말이 요로 가고 도목이 요로 가고 이것이 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 시상 자체가 정리가 되면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 제 의견인 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여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말이지.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딱, 잘 맞을, 표현이 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뭐, 아주 힘들진 않지만, 이게 팍팍한 그런 삶에 대해 쓰고, 그 다음에 절개, 그 다음에, 예, 암시하는, 은근히 이렇게, 한용 음, 보는 시를 그렇게 하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그러면 우리 저 시영님도 다시 한번 고쳤을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우리 혜연님은 이걸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임팩트 있게 교수님 말씀으로 나누어서 쓰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두 분도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저도 숙제를 하기로 하고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이걸 한번 고쳐서 볼게요. 그리고 우리 저 혜연님 것도 제가 말씀드린 스타일로 이거는 이제 어디 가냐 제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네. 혜연님 지상에 사용된 언어들을 가능하면 쓰긴 쓰겠지만은 나는 나대로 한번 써가지고 비교하면서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또 그 두 가지를 또 믹싱하는 관점에서 세 번째 한번 그게 세 번째니까 네 번째 한번 또 하면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음. 자, 그리고요. 제가 요 지금 동짓달 기나긴 날 황진이 이 시조부터는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요. 영상을 보지 말고 바로 합시다, 그냥. 영상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조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겨울을 노래한 시, 감상을 했고, 이번에는 시조예요. 시조 낭송에 익숙한가요, 두 분? 아니요, 네, 안 익숙하지 익숙할, 않습니다. 네, 시조는 또 시하고 또 달라요. 정형시고, 정형시 나름의 이거 시조 낭송법이 있어요. 저는 시조 낭송에 좀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두 분은 모르실걸? 예전에 저희 20대 정도예요. KBS, 그때는 이제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이죠. 라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11시 55분에서 12시까지 5분 동안 그 짧은 미니 드라마를 항상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삿갓 북한 방랑기예요. 그래서 그, 그 노래가 음악이 딱 납니다. 두만강 이 노래가 음악으로 딱 나와요. 경음악으로 나오고. 그러고서 이제 그 아나운서가 낭송을 해요. 땅 덩어리 변함 없되 허리는 동강 낮고 하늘빛은 푸르러도 보고 가지 못하노라. 이 몸 죽어 100년인데 풍류인심 간 곳 없이 어찌 다 북녘 땅은 핏빛으로 물들었나 이렇게 네 글을 읽고요. 이게 이제 김삿갓이 북한을 돌아다니는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마지막에 또 똑같이 넋줄로 된 시를 낭송을 해, 이 김삿갓이, 이러면서. 이게 김삿갓 북한방랑인데,
요게 시조는 아니에요. 시조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낭송은 이런 거네 하고서 감 잡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한문을 좀 배우고 한시도 좀 알고 하니까 한문은 이렇게 외우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낭송에 좀 익숙한 데다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일 거예요. 형이 저보다 그 3년 먼저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중학생인데 형 교과서 이제 참고서 국어 참고서에 그때 간추린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간추린 국어, 간추린 영어, 간추린 수학 이렇게 동아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그 두꺼운 책인데 그 뒤에 이제 시조가 50편, 고시조 50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고시조가 저절로 많이 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외워진 상태에서 또 이제 KBS를 한번 듣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그게 김소월의 초혼이에요. 지금도 그 낭송이 귀에 생생해요. 이러저런 해가지고 저는 시 낭송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어쨌든 요 동짓달 기나긴 날 요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동짓달은 이제 음력으로는 11월이지만 양력으로는 12월이죠. 이제 옛날 그 조선시대 시조들, 그런 고시조들은 제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첫 구절이 제목이라 치고 이제 하는 건데요. 동짓달 기나긴 날,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날은 한 허리를 보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이어든 굽이 굽이 별이라. 진이는 여기서 시간을 공간화하고 다시 그 공간을 시간으로 환원시킨다. 부상과 추상이, 유한과 무한이 일원화되어 있다. 그 정서의 애틋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수법 이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54수 중에도 이에 따를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마 어느 문학에도 없을 것이다. 피천득. 이 피천득 선생님 수필에 보면요. 이제 수필집이 3부로 돼 있는데 제2부에는 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수필들만 모아놨는데 그중에 이제 황진이에 대해서도 황진이 자체를 말한 건 아닌데 이제 중간에 이게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황진이를 좋아해가지고 도연명, 황진이 이런 시인들 좋아하거든요. 멋을 좋아하니까 이 멋있다 이거지. 근데 정말 그래요. 시간을 공간화하고 다시 공간을 시간으로 환원시킨다. 야, 동짓달 기나긴 날은 한 허리를 보셔내요. 동짓달 기나긴 날은 시간이죠. 근데 허리를 벨 수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이니까. 허리를 가진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공간을 차지하죠. 이제 베어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그 조선시대 말투 중에서 베어내어만은 이제 조선시대 말투로 그대로 썼어요. 버혀내요. 베어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제 겨울에 얼음을 꺼내서 석빙고에 넣었다가 먹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긴 밤을 송짓달은 밤이 길죠. 지금 밤이 긴데요. 여름에는 한 8시 돼도 아직 훤하더니만 지금은 한 5시 반, 6시만 돼도 캄캄해요. 그래서 거의 그 긴데 그 중에 이제 뚝 잘라내가지고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제 봄에 오시는 거지. 어른님이라고 했죠. 어른님 기가 막힌 말이죠. 님은 님인데 새 음절로 해야 되죠. 시조는 마지막에 반드시 요건 지켜야 되잖아요. 3, 4, 3, 4, 3, 4, 3, 4 나가다가 요거 3은 반드시 지켜라. 그다음에 여기 5 이상으로 반드시 해라. 요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되니까. 어른님
오시는 날 이어든, 어디 보면 어른님 오시는 날 이어들랑, 어쨌든 간에 뭐 오시는 날, 그날에는 그 서리서리 넣었던 거를 굽이굽이 펼 것이다 해가지고 시간을 배워서 공간 안에 이렇게 서리서리 보관했다가 다시 쫙 편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을 공간하고 공간을 다시 시간으로 환원시킨다. 우상과 추상이. 그러니까 이제 추상은 사랑인데 요 헐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게 구상이죠. 유한과 무한이. 그러니까 일원화되어 있다. 그 시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 한다는 거는 무한한 그런 뭐 신의 영역이죠. 그 신의 영역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그런 다사로운 그런 또 한 인간으로서 작은 영역, 짧은 영역과 긴 영역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그 정서의 애틋함을 말할 것도 없다. 얼마나 애절하냐 이 말이지. 이렇게까지 어른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니까. 이 수법은 셰익스피어한테도 없다. 셰익스피어가 이제 소네트는 14줄로 되어 있는 서양의 그 시 형식인데, 우리는 이제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형식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14줄이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그 서양 시하고 중국 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이제 그 언어 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 언어는 그 파생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이 수법 이런 단어에서 이 꼬리말, 이야말로라든가 뭐 웃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뭐 주어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죠. 그 격이 이 꼬리말에서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 위치, 이게 어느 자리에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되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어는 영어와 좀 유사해요. 똑같지는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지 우리말하고는 아주 달라요. 이런 언어일 경우에는 그 문장의 마지막이 뭘로 끝날지 모르죠. 여러 가지로 끝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다 다로 끝나죠. 것이다, 그랬다, 저랬다. 이 되어 있다, 시킨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이게 마지막 음절 가지고 운을 맞추는 걸 가군, 다리각자를 써서 가군이라고 하는데 가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 가지고는요. 근데 영어나 이거는 가군 가지고 시를 써요. 산문으로 쭉 나가도 마지막 음절만 운을 맞추는 그걸 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럭줄을 쓴다, 소네트를. 그러면 가군을 맞췄겠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번역하면 그게 다 사라지니까 이게 왜 멋진지를 반밖에 모르죠. 가구는 감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만 감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시의 경우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읽어도 가군이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예로 든 천산조비절하고 절자로 끝났죠. 만경인종멸, 월열 비슷하잖아요. 월열 그렇죠? 고주사립 세 번째는 안 맞춰도 돼요. 독조 한강설 그리고 월열월 이렇게 해서 월월 이렇게 끝나도록 해놨잖아요. 요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걸 제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이 시의 멋들어짐이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셰익스피어보다도 낫다고 할 정도이고, 비 선생님은 또 셰익스피어를 엄청 좋아하는 분으로서 이렇게까지 칭찬했더라, 이 말이고요. 요거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조 낭송에 대해서 한번 좀 익숙해지시라고 해서, 우리 혜연님이 한번, 어, 황진이가 찍어서 동짓달 기나긴 날 한번 낭송해 주세요. 동짓달 기나긴 날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날은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아직은 좀 덜 익숙하시긴 한데요. 점점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네. 시흥님도 한번 낭송해 주세요. 동짓달 기나긴 날은 한 허리를 버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예. 자, 요 그대 목소리는 전에 감상했으니까 낭송만 하고 워낙에 좋아요. 근데 그대 목소리 박재삼. 내 귀가 열렸다면 몇 겁을 통하여야 들릴까 그대 목소리 기다리던 봄이다마는 저승은 따로 없어라 눈에 덮인 이 강산 서름이 바닥 나면 오히려 잃을 것 없고 이런 날 스스로 이 내 가슴 울어지는 그 속에 그대 목소리 눈 내리듯 잠겼네. 하늘빛 뒤엔 아직 보이는 것 별로 없고 몸 하나 마음 하나 깃을 떠는 나날을 동백꽃 짙은 그늘엔 하늘 소리 새 소리 이 시조를 접하자마자 5번을 읽었다. 저절로 외워졌다. 너무나도 탁월한 솜씨에 감탄해서였을 것이다. 수억 년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기나긴 시간 너머까지 기다리는 임이라니. 하물며 흰 눈이 저승처럼 아득히 내려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리움. 그리움은 적막한 풍경으로 쌓이고 쌓여 마침내 나는 그 속에서 그의 목소리 잠겨 있는 걸 본다. 그리고 내 옆에 한 그루 동백나무. 그 붉은 꽃이 하늘, 새와 함께 나의 속의 소리를 대신 울어주나니 나는 작은 새가 되어 파르르의 깃을 떨며 서 있다. 더 이상 부연하면은 오히려 시를 해칠 것 같아서 다음 시로 넘어갈게요.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김종서.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말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삼문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옥내산 제1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 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초등학교 6학년 때 형이 갖고 있던 간추린 국어라는 참고서 말미에 오시조 50수가 실려 있었다. 가나다 순이어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로 시작되는 김상원 선생의 시조가 맨 처음 까마귀 논이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로 시작되는 정몽주 선생 모친의 시가 그 다음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로 시작되는 박백년 선생의 시조가 그 다음이었다. 각 시조에는 작가의 이력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김종서 장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책 덕분이었다. 중학생이 된 뒤에 단종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 소년 소설을 통해서 육진사군을 개척한 장군이자 고려사를 편찬한 문신이며 문종으로부터 단종 보필을 위탁받은 김종서 좌의정이 아들 승교와 함께 수양대군에게 살해되었다는 것과 성삼문 선생이 자신의 부친인 성승, 집현전 때부터의 친구인 박백년 이계, 하위지, 성승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모인이었던 유응부 등과 함께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처참하게 멸문지화를 당했으며 죽음에 임하여 격고 최인명으로 시작되는 한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 한시가 있어요. 격고 최인명 회두 이력사 황천 무일점 금야 숙수가라는 시인데요. 격고는 북을 두드린다, 재촉한다, 사람 목숨. 이게 이제 사용하기 전에 북을 두드리나 봐요. 그 북을 두드려서 사람 목숨을 재촉하는데 회두 이력사, 그 머리를 돌려서 돌린다 회 머리를 보니까 해가 욕사 그러려고 한다, 기울어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석양 무렵이다 이 말이죠. 황천무일점. 황천에는 점은 이제 술 마시고 밥 먹는 곳이죠.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숙소. 황천에는 그런 점이 하나도 없는데, 쉬어갈 데가 하나도 없는데, 금야 숙소가 오늘 밤은 어디서 잘고, 이렇게 이제 시를 지었어요. 이 시가 있는데, 어린 소녀는 격동되었고, 그 격동은 전에 외워두었던 시조들과 어우러져 국어 선생님이 낸 시조 창작 숙제를 제법 능숙하게 해낼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조를 처음 교과서에서 배우면서 선생님이 숙제로 시조를 한 편씩 지우라고 그랬는데 180명 중에서 저밖에 지어올 사람이 없었고 제가 두 수짜리 시조를 지어갔더니만 선생님이 야 100점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103점 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시조라는 걸 처음 쓰게 됐는데 여러분 말한 것처럼 입력된 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를 외우고 익숙해졌으니까 좀 쉽게 써지더라고요. 그 숙제하러 바로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니까 해오라기 한 마리가 내려앉은 거 보고서 그대로 그냥 시를 써버렸죠. 어쨌든 오늘도 나는 옛 충신들의 의기와 결기를 우러러 헌무한다. 더하여 나는 지금도 시조를 사랑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눈으로 가진 시조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힘차고 사나이답고 절개가 있고 이런 시를 한번 골라봤어요. 예, 이 시조 원래 익숙한가요? 원래 아시는 시조인가요, 둘 다? 네, 이 몸이 죽어가서 이거는 많이, 네, 이거는 워낙 유명하고 네. 상풍은 나무 끝에는 처음 보시죠. 학풍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유종수 장군이 육진사군 개척하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아주 힘차고 기가 막혀요. 서풍은 나무 끝에 불고 영월은 눈 속에 찬다. 이게 지금 삼사인데 여기가 나무 끝에 불고는 6이고요. 눈 속에 찬데도 5예요. 이렇게 글자 수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긴파람 요거하고 큰 한 소리에 요것만 지키면 돼요. 만리 변성도 마찬가지죠. 만리 두 음절밖에 안 돼요. 변성에 세 음절밖에 안 돼요. 삼사가 아니에요. 일장검 3, 직구서도 이건 맞죠. 그러나 낭송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긴 파람, 바람인데 이제 여기서 파람 소리가 난 거죠.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그치고 싶사라 됐고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이제 정몽주 선생도 유명하지만 이 몸이 죽어가서도 유명하죠. 무엇이 들고 하니 동래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큰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 만 건곤, 건곤은 이제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독야청청은 홀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정말 소년 시절에 성삼문 선생 많이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대단한 충신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를 감동시켰던 이런 건데, 어쨌든 저 시조, 고시조 두 편 보고 나서, 떤 느낌인지 우리
혜연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네요. 없죠. 뭐 글자 하나 고칠 게 없죠. 예, 정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명월은 눈속에 찬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비유죠. 복례산이 이제 신선이 산다는 산인데 우리나라 금강산에 각 계절마다 이름이 하나씩 있는데 금강산이라는 계절은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가을의 이름이고요. 복례산이 봄철에 복례산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뭐 꼭 그러나 뭐 금강산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어떤 산 위에서 낙락장성은 쭉 늘어진 소나무 큰 소나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자어를 많이 쓴 게 요즘에 봐선 독야청청이라든가 만건곤이라든가 낙락장성이라든가 요즘은 안 쓰는 말이긴 해요. 그러지만은 뭐 그 시대를 감안해야 하니까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고 하면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 이게 어떤 수필가가 하신 말씀인데 저도 굳이 뭐가 돼야 된다면 나무 되고 싶어요. 근데 무슨 나무가 될 것인고 복례산 제일봉의 낙락장성보다는 이제 저마다 되고 싶은 나무가 다를 것 같은데 무슨 나무든지 간에 나무가 된다는 건 정말 저는 100번 찬성이에요. 나무로 윤회한다 그러면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는 잘 아무도 없는 산 속에 큰 나무가 하나 되었으면 그리고 한 300년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새들도 놀러 오고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데 우리 주영님은 어때요? 저도 그런 긴 파랑 큰 한 소리에게 거칠 것이 없어라 이런 거가 너무 호탕해서 좋은 것 같고 어 그 봤더니 그 남이 장군도 비슷한 어떤 한시를 좀 썼던 것 같아서 네, 그렇죠. 호탕한 것 같습니다. 백두산석 아, 마도진 예. 네. 두만강수 음마무 남아이십 미평국 부세수칭 대장부 유명한 시죠. 그 시 때문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현대시로 넘어올게요. 이게 한야보라는 장도 선생이 쓴 시인데 이게 신춘문예 당선작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설리아라고 하는 그 시도 김광균 선생의 신춘문예 당선작이에요. 데뷔작이 대표작인 경우인데 한야보는 이제 추울 한자에다 밤야자 보자가 들어간 시조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제 악보할 때 그 보자인데 이제 뭐 한야를 노래한 어떤 뭐 시다 이런 거죠. 한야보 장응두 쩌르릉 벌목 서울이 끊어진 지 오래인데 굽은 가지 끝에 바람이 앉아 운다. 구름장 벌어진 사이로 달이 반만 보이고 낮으로 뿌린 운이 삼고 골로 내려 덮어 고 목도 정정하여 뼈로 아림 일러니 풍지에 바람이 새어 옷깃 자로 여민다. 뒷산 모롱이로 바람이 비도는다. 백설이 애애하고 밤도 여기 못 오거니 저 홀로 무엇을 쫓아 저리 부르짖느냐. 하냐보는 읽으면 몸에 소름이 튈 것 같다. 가득 쌓인 눈으로 몹시 부는 그 밤의 바람 소리에 귀가 솔 것 같다. 그래도 옷깃을 자조 여미고 오떡이 앉은 그 마음만은 정히 냉정하다. 그런 바람은 고사하고 천지가 다 움직여도 꼼짝 않을 그 마음이었다. 그런 소란한 순간보다 청원한 우주와 트고 있는 그 마음이었다. 우리로도 이 시를 차근히 제삼 읽어보면 우연한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는 과연 우리 인생을 위한 시다. 고목정정, 백설애애와 같은 한문어는 썼을 망정 전편의 어세가 퍽 긴장하여 일종의 연기를 활활 띄었다. 장한 시풍이다. 이병기. 이병기 선생이 이제 가람 이병기 선생이죠. 그래서 한글 연구를 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이고요. 또 당시 시조를 좋은 시조를 많이 발표하셔서 시조계의 원로이셨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쓰신 것인데 앞에 피천득 선생님이 쓴 글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게 한문투가 너무 많죠. 이병기 선생이 아마 피 선생님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당시에 그 문인들이나 이렇게 글 쓰신 분들이 이 정도 글을 되게 썼어요. 이런 정도의 한문을. 근데 피 선생님이 특별해요. 피 선생님이 한문을 거의 안 쓰고 쉬운 우리말로만 써요. 피 선생님하고 나이가 똑같고 학교 공부도 같이 하신 윤호영 선생님하고 비교해도 역시 그 한문투가 맞거든요. 윤호영 선생님은 이분보다도 후배인데도 여기 보면은 이거 말도 오늘날 안 쓰는 소름이 튈 것 같다라고 해놨고 귀가 설 것 같다 이런 거 거의 요즘 안 써요. 오떡이 앉은 이건 뭐 오떡 앉은 오늘날 막 봐도 되고요. 자조는 이제 그때는 자주가 자조였고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요. 이게 국문학을 하신 분인데도 문장도 조금 뭔가 좀 멋스럽긴 한데 조금 덜 정비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 바람은 고사고 천지가 다 움직여도 꼼짝 않을 그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이것도 뭐 그렇죠. 그런 소란한 순간보다 청원한 우주와 트고 있는 그 마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알 수 없을 것도 같고 그래요. 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기회에 이병기 선생님의 명문장을 한번 감상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문의 훌륭한 사례로서 피천득 선생님의 산후와 진주 서문을 이야기했는데 가람 선생님이 가람문선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선생님의 글만 모은 거죠. 문선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이 그야말로 명문장이에요. 정말 수양 잘한 선비가 쓰는 정말 훌륭한 명문장이어서 그 윤호영 선생님이 아주 극찬을 한 그런 명문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람문서를 읽어보면 거의 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문장이 그렇게 간결할 수가 없어요. 피천득 선생님의 간결보다 훨씬 간결해요. 거의 두 단어로 한 문장인 경우가 많아요. 한 단어로 한 문장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해놓고는 막다. 그냥 점 찍어요. 막다요. 그냥 막다. 서울에서 암흑의 내외가 오다. 난초에 꽃이 피었다. 그러고 끝이야.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간결하고 깔끔한지를 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전혀 그렇게 깔끔하고 간결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병기 선생님의 유명한 그 난초라는 시 같은 시를 보면 굉장히 언어가 단정하고 간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한야보라는 시인데 이게 이제 앞에 보인 그 김종수 장군 계열 시예요. 힘차고 기계가 있고 남자답고 대장부 같고 이런 시. 쩌르릉 벌 목소리 끊어진 지 오래인데 굽은 가지 끝에 파라 사풍은 나무 끝에 불더니 여기는 파라 구름장 풍경 모사인데요. 삼고골이라는 데가 아마 자기 동네 이름인 것 같아요. 낮으로 뿌린 눈이 삼고골로 내리덮어. 내리덮었는데 고목도 정정하여 늙은 나무인데도 꼿꼿하게 서 있어요. 아까 추영님도 그 노목이 꼿꼿하다 그랬는데 뼈로 알이 밀더니 정정한데 이제 추우니까 뼈까지 알인데 풍지에.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보면은 약간 정리가 절 돼 있긴 해요. 저 같으면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게 이제 시인의 정신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나지로 고목도 정려뼈로 알이 밀러니 내 삶을 생각해보니 나는 어떤가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또 풍경모사를 갖고 풍지에 바람이 새어 옷깃자루입니다. 춥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부르짖느냐 하고서 나는 지금 나는 이 풍경에 대해서 느낌만 있지 내가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제3자로서 관찰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성에 안 차거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서 훌륭할 수도 있는데 뼈로 알린다고까지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어쩌라고요. 바람이 새서 옷깃자루 입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뼈로 알이 밀러니 그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나에게 묻는다든가, 에?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옥빛 자로 여민다가 이게 이제 그 한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그 근모침 나올 때 네, 한이처처 최도척 백제성고 근모침이었잖아요. 백제성고 근모침. 한이처처 추운 옷, 살 한자 어디 처처 최도척 칼도자에다가 그 자척자 그다음에 재촉할 최자가 나오거든요. 그 자로 된 칼처럼 추운 것이 재촉한다는 건 칼바람이 들어온다 간단히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로 여민다는 이 자는 그 시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아 이게 그 한이처처 최도책을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를 알 수 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백설의 고목정정 이것도 한문어를 썼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한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뒷산 모롱이로 바람이 비도는다가 비도가 뭐냐고. 이 비도가 날비자에 칼도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이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백설이 애하고 이게 이제 한문투죠. 밤도 여기 못 오거니. 이제 이것도 밤도 못 온다는 건 백설이 내더니 훤하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낮이로 뿌린 눈이 덮이고 정정하고 뼈로 알리고 바람이 불고 요 바람이 또 한 번 바람이 한 번 나왔는데 또 바람이 나와서 이런 중복도 나 같으면은 이렇게 중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람을 한 번 했으면은 바람 말고 다른 것도 할 게 많거든요. 예, 두 번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눈도 그래요. 삼고골로 눈이 내렸는데 이번엔 이제 백설이 해서 이건 뭐 눈과 백설은 단어 자체는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더 정비가 되고 조금 더 시인이 자기 삶을 투여하면 더 깊은 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는 돼요. 그렇게는 되지만 이제 그거는 뭐 두보 200의 시라도 결함을 찾으려면 뭐 얼마든지 찾으니까 아주 훌륭한 시죠. 특히 이 시 전체로 흘러가는 어떤 기상, 씩씩함. 이것이 그 한번 들으면 와, 아까 김종서 장군의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읽으면 소름이 돋는다 그랬고, 막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돼. 이제 여기는 이제 옷깃을 여미고 굉장하게 앉아있는 시인을 이게 이병희 선생님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느낄 줄 안다는 그 마음이 옷깃을 딱 여미고 앉아서 똑이 앉아서 있는 굉장하게 앉아 있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건데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꼼짝 않는 선지가 움직여도 그래서 우주와 통하는 이제 그런 좋은 시다. 그래서 일종의 연기가 확 튄다. 여기 연기가 돌고 있고 아주 장하다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정말 여기에 어떤 그 시적 연기가 정말 돌고 있고, 그다음에 장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시 말고 그림이라든가 이런 예술품에 대해서 품평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했는데 인간도 품평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품평을 하고 시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품평이 보통 한 네 글자로 하거든요. 길게도 안 해요. 가령 뭐 한겨울에 매화꽃이 피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강물은 흘러가고 차는 향기롭다. 뭐 이렇게 그냥 이걸로 딱 끝이에요. 시적으로 그냥 표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김종서 장군이면 그저 삭풍이 나무 끝에 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냥 김종서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런 전통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의 그런 인성 내지는 그런 절개 내지는 그런 지금 연기 내지는 그 웅장함 내지는 이런 거를 이제 읽으시고 이렇게 품평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조를 보고서 감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이런 시를 좀 능숙능란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질 못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시조를 2, 3회에 걸쳐서 하시고 나서 시조를 한 번씩 제가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시조 공부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근데 시조를 예. 한문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니, 왜 한문으로 써야 돼? 왜 한문으로 써야 돼? 아까 박재삼 선생이 한문으로 썼으니까. 공십달 기나긴 밤이 한문입니까? 왠지 어려울 것 같아? 한문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지는 네.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아, 그러면 어려우면 다음에 하더라도, 네. 우선은 그러면 시조에 익숙해지는 정도만, 어, 음, 하여튼 시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장르고, 이 시조는 한문하고 상관이 없고요. 네. 다만 이게 3434 글자 수 맞추는, 지금 7호조만 가지고도 7호조 하는데 이제 겨우 익숙해지려고 하잖아요. 네, 네. 7호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어렵죠. 음, 7575만 할 게 아니라 3434 하다가 3543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또 쉬우려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시조 형식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건데, 저절로 생겼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한국어 자체가 시조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어에 가장 알맞은 시조 형식이라는 거예요. 시조조 자체도 한국어에 가장 알맞으니까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까? 같은 음, 의미에서 시조라는 것도 한국어에 가장 알맞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말은 한국어에 능숙해진다는 것은 시조에도 쉬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조가 잘 안 써진다는 것은 그 한국어에 시조를 탄생하려고 했던 한국어 자체의 그 본질에 아직은 덜 가까이 갔다. 그래서 본질에 탁 안착한 사람에게는 시조가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정도 하고요. 시영님도 한 말씀. 눈 덮인 산에서 이제 그 밤에 이렇게 막 그 겨울바람 소리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어떤 부르짖음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와닿는 시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 전에 그 샘터에서 독자 시조를 모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5편씩 실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조를 소개하면서 여러 시인들이 좋은 시조 모델을 보이면서 시조는 이렇게 씁니다 하고서 이제 쭉 연재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시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보고서 바로 외워버렸죠. 그래서 저는 시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도 시조를 거기다 몇 편, 해마다 한 편씩 실었는데, 독자 시조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저도 문학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간이 역할을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작품이 그 당시 30만 부씩 팔렸던 잡지의 독자 투고로라도 실린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시 쓰고 문학 공부하는데 힘이 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9시 50분이 됐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그 뒤에도 또 시조가 또 있어요. 이 김정빈의 시조 요거 나중에 하나 봐야 돼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시를 포함해서 제가 이 시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좋은 작품으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